월터 슐로스 월스트리트의 숨은 거인. 1955년 뉴욕 맨해튼의 한 작은 사무실. 한 남자가 쌓여있는 재무제표 더미 속에서 보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월터 슐로스. 당시 39세였던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는 앞으로 47년간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될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1장 대공황의 아이. 1916년 월터 슐로스는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13살이 되던 1929년 미국을 강타한 대공황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슐로스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가족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대학 진학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월스트리트의 증권사 러너에서 주식 실무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고작 $15. 하지만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학에 가지 못한 게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어떤 교실 수업보다 값진 교육이었습니다. 제2장 스승과의 만남. 1943년 27세의 슐로스는 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 뉴욕 증권 분석학회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강의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레이엄은 이미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출간해 업계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슐로스는 매주 저녁 그레이엄의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투자 철학의 근간이 될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그레이엄 선생님은 주식을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라 실제 사업의 일부로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었죠. 안전마진. 이것은 주식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만약 한 회사의 진짜 가치가 $100인데 시장에서 $60에 거래된다면 그 $40의 차이가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는 투자자를 실수로부터 보호하는 완충장치였습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슐로스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자신의 투자회사인 그레이엄 뉴먼 코퍼레이션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스승 밑에서 직접 일할 수 있다니요. 제3장 그레이엄 밑에서의 수련. 그레이엄 뉴먼에서의 9년은 슐로스에게 투자의 실전 교육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레이엄 선생님은 언제나 겸손했어요.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라고 하셨죠. 매일 아침 슐로스는 수백 개의 회사 재무제표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주가가 순운전 자본보다 낮은 회사들. 이것은 그레이엄이 가장 선호하던 투자 패턴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회사의 현금, 재고자산, 매출 채권을 다 합친 다음 모든 부채를 빼고 나면 $100가 남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80라는 거예요. 공장, 설비, 부동산 같은 고정 자산은 공짜로 얻는 셈이죠. 하지만 1955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61세였던 그레이엄은 투자업을 그만두고 캘리포니아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4장 독립의 시작. 1955년 39세의 월터 슐로스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만의 투자 파트너십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초기 자본금은 고작 $10만. 그중 절반은 그레이엄이 투자한 돈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맨해튼의 트위드 빌딩 한 구석에 마련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철제 서류함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월스트리트의 투자 회사들과는 천지 차이였죠. 저는 비싼 사무실이 필요 없었어요.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슐로스의 투자 방식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무디스 매뉴얼이나 스탠다드 앤 푸어스 주식 가이드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씩 넘기며 저평가된 주식을 찾았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진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어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읽지 않았죠.
그저 숫자만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의 체크리스트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주가 순자산 비율이 1 이하여야 합니다. 즉,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낮아야 했습니다. 둘째, 부채 비율이 낮아야 합니다. 재무 구조가 건전한 회사를 선호했습니다. 셋째,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는 회사는 아무리 싸도 피했습니다. 넷째, 내부자 보유 비중이 높으면 좋습니다. 경영진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주주 이익을 더 신경 쓸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5장, 첫 10년의 시련과 승리.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는 가치 투자자들에게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시장은 성장주에 열광했습니다. IBM, 제록스, 폴라로이드 같은 회사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반면 슐로스가 매수한 주식들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지루한 회사들이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 외진 곳의 은행,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기업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왜 성장하는 멋진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그런 쓰레기들을 사느냐고요. 하지만 슐로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한 주식들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데는 때로 몇 년이 걸렸습니다. 1962년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로 전쟁 공포가 엄습했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슐로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더 많이 샀습니다. 두려움은 가치 투자자의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가 바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그의 포트폴리오는 독특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10개에서 2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달리 슐로스는 100개가 넘는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냐고요? 저는 천재가 아니거든요.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분산 투자는 제 무지에 대한 보험이었죠. 1965년까지 10년간 슐로스의 펀드는 연평균 약 2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의 10만 달러는 93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제6장, 1970년대의 혼돈 속에서 1970년대는 미국 경제의 악몽 같은 시기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주식시장은 거의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끔찍했어요. 매일 포트폴리오 가치가 떨어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 투자자들도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슐로스는 다시 한번 역발상을 선택합니다. 시장이 바닥을 칠 때 저는 제 인생 최고의 투자 기회를 발견했어요. 그는 1974년 한 해 동안만 40개가 넘는 새로운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모두 장부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장부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자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슐로스는 한 작은 철강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대차대 조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는 부채가 거의 없었고 현금성 자산이 풍부했습니다. 주가는 주당 순자산의 30%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회사의 모든 자산을 청산해도 현재 주가의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3년 후 그 철강 회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인수 가격은 슐로스의 매수가 대비 4배였습니다. 1970년대가 끝날 무렵 슐로스의 펀드는 또 한 번 시장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0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 그의 펀드는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제7장, 아들과의 동업. 1973년 슐로스에게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그의 아들 에드윈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사무실에 합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들이 이 지루한 일을 좋아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에드윈은 아버지의 철학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부자는 완벽한 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경험과 인내심을, 아들은 젊은 에너지와 분석력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의 작업 방식은 변함없이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각자 재무제표를 검토했습니다. 흥미로운 회사를 발견하면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복잡한 모델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종이 한 장에 주요 숫자들을 적고 그걸 바탕으로 토론했죠. 에드윈은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덜 잘못하기였어요. 완벽한 투자를 찾으려 하지 말고 큰 실수를 피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였죠. 제8장 1980년대 잊혀진 영웅. 1980년대는 월스트리트가 극적으로 변화한 시기였습니다. 레버리지 바이아웃, 적대적 인수합병, 정크본드. 투자은행가들이 슈퍼스타가 되었고 억만장자들이 잡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슐로스는 그는 여전히 트위드 빌딩의 작은 사무실에서 재무제표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저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984년 그에게 예상치 못한 주목이 쏟아집니다. 워렌 버핏이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유명한 연설을 한 것입니다. 제목은 그레이엄과 도드 빌리지의 슈퍼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버핏은 이 연설에서 9명의 뛰어난 투자자를 소개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월터 슐로스였습니다. 월터는 장부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저가주들을 매수합니다. 그는 회사 경영진을 만나지도 않고 애널리스트들에게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재무제표만 봅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28년간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버핏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100개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크셔의 워렌처럼 현명하다면 소수의 주식에 집중해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월터의 솔직함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슐로스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의 사무실로 몰려들었고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싼 주식을 찾는 늙은 남자일 뿐이었죠. 제9장 투자 원칙의 결정체. 수십 년간의 투자 경험을 통해 슐로스는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1994년 그는 이것을 16가지 투자 원칙이라는 간단한 메모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가격은 중요합니다. 싸게 사십시오.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그의 모든 투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회사가 아니라 싼 주식을 샀습니다. 두 번째 원칙,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슐로스는 종종 3년, 5년, 심지어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시장이 결국 자신의 투자가 옳았음을 증명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정직한 경영진을 찾으십시오. 재무제표만 본다고 했지만 그는 경영진의 성실성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과거 회계 부정을 저질렀거나 주주를 속인 경영진의 회사는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원칙,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극도의 분산 투자 철학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군중을 따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주식을 사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주식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10장 전설이 된 수익률. 1955년부터 2002년까지 슐로스의 투자 파트너십은 총 47년간 운영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약 15.7%. 같은 기간 S&P 500의 수익률은 약 10%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겨우 5에서 6% 차이잖아요. 하지만 복리의 마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1955년에 슐로스의 펀드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2002년에는 약 690만 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금액을 S&P 500 인덱스에 투자했다면 약 130만 달러였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손실을 입은 해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47년 중 단 4년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마저도 손실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실을 피하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제11장 검소함의 미학. 슐로스의 투자 철학만큼이나 인상적인 것은 그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극도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는 종이 재무제표와 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왜 비싼 기술에 돈을 쓰나요? 제가 필요한 모든 정보는 여기 종이에 다 있는데요. 그는 출장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점심도 드물었습니다. 점심으로 뭘 먹었냐고요? 대부분 샌드위치였어요. 사무실 근처 델리에서 사서 책상에서 먹었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수수료 체계도 파격적으로 낮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헤지펀드가 2%의 관리 수수료와 20%의 성과 수수료를 받을 때 슐로스는 단지 1%의 관리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성과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제가 투자자들의 돈으로 일하는 건데 왜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나요? 그들이 돈을 벌면 저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12장 2002년 은퇴의 결정. 2001년 85세의 슐로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투자 파트너십을 청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곤해졌어요. 그리고 시장도 많이 변했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진 후였지만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저평가 주식을 찾기가 어려워졌죠. 2002년 그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자본을 돌려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47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은퇴 발표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행운하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고 그 일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훌륭한 파트너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3장 교훈과 유산. 월터 슐로스는 2012년 2월 19일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뛰어난 투자 수익률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그는 단순함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모델이나 고급 기술 없이도 기본적인 재무 분석과 상식만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그는 정직함과 겸손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천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셋째, 그는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빠른 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넷째, 그는 독립적 사고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군중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슐로스가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터는 진정한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유행을 쫓지 않았고 단지 가치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47년간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에필로그 오늘날의 의미. 2025년 현재 월터 슐로스의 투자 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욱 중요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금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AI, 암호화폐, SPACS, 밈주식.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슐로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필요한가요? 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단순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보다 싼 가격에 사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